자, 오늘의 뉴스 좀 부산 YMC 온범 사무총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소식 정치권 관련 소식입니다. 대통령 불소추 조항인 헌법 84조 논쟁이 뜨겁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놓고 여야가 격렬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어요. 예, 아마도 다음 주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지도자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관련 논란도 함께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항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2심 재판 결과가 지금 3월 26일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가 있어서 아마 2심 결과가 굉장히 지금 모든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2심이 나온다 하더라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는 최소 3개월 이상이 이제 걸릴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그러면 재판을 받아야 하는가? 문제 당선이 됐다는 전제하에 하아야 되는가? 아니면 불소추에 의해서 재판이 중단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여야 간의 논란이 큽니다. 여당은 이제 선출되기 전 진행됐던 재판인 만큼 재판이 진행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반면 민주당은 84조에 의해서 재판이 중단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4일에 시도지사 협의회가 지역 분권형 개헌안 제안을 하면서 재임 전에 발생한 형사 사건은 대통령 당선으로 중단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좀 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예, 시도지사 협의회장이 지금 그 유정복 인천시장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재임 전 형사 사건의 재판 지속에 대한 의견을 17명의 광역 단체장 모두가 마치 동의한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정작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민주당 소속의 광역단체장들은 이런 내용에 동의한 바가 없다 이렇게 밝혀서 또 여기에 대한 또 논란도 있는데 처음 사실 이 보도를 접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속 정당이 다른데 이게 같은 의견이 나올 수 있나? 그렇죠. 이런 입장이 금방 의문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야당 소속돼 있는 광역단체장들은 뭐 이렇게 동의한 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이 개헌 논의가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시도지사들이 이제 지역 분권형 개헌에 주장을 하고 하는 것들은 뭐 당연하다 또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이 여야 간 첨예한 그 논란이 되고 있고 또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이런 예민한 사안에 그 합의되지 않은 주장을 왜 했을까라고 하는 것들도 또 의문도 많이 드는데요. 일단 헌법 84조 관련 내용은 어차피 지금 여야 간의 공방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종적으로는 결국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대법원이 할 건지 말 건지를 이제 판단하면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나 분권 관련 주장을 펼치기에도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고 또 시간이 모자랄 텐데 굳이 정치적 논란에 지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시도지사들이 이렇게 합의되지 않은 내용들을 발표하는 게 맞는가 이런 의문이 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역 분권형 개헌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동의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살짝 숟가락을 얹었는데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게 마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한 것처럼 보이는. 예, 이 시도지사들이 지금 정치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좀 크게 내는 이유가 대선 출마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후보군들이 좀 있거든요. 지난주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대선 참여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지금 뭐 자천 타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야권에서도 김동연 경기지사의 대선 참여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시도지사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지난주 지역 언론 등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의 대선 참여 가능성에 대한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박 시장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장은 권력 의지가 없다. 그래서 대선 출마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또 동시에 자기가 부산시장을 할 때도 시장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기보다는 주변에서 이제 여건이 그렇게 성숙되어지면서 본인이 이제 시장에 출마를 하게 된 거다. 권유에 의한 출마였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요지는 당장은 지금 출마를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여건이 성숙된다면
뭐 출마 가능성을 닫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분석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물론 박정주 시장도 정치인이니까 당연히 모든 가능성을 다 차단하고 있는 것도 말이 안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그런 점에서 당장은 이제 불출마 또 혹은 차후에는 여건을 보고 이런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지금 맞는가 이런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예. 뭐 물론 아직 섣부를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 또 부산시 상황을 좀 봤을 때 박형준 시장이 대선 출마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야. 그러니까 박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그 출마 가능성이 높은 시도지사들 같은 경우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을 하고 다음 대선을 출마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일단 성과를 봐야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만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행정을 맡고 있는 동안 그런 실적을 충분히 역량을 발휘했는지를 놓고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니까 이분은 우리 시도지사를 하기에는 아까운 분이야. 좀 더 높은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국가 운영을 해봐야 돼. 이렇게 된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지금 출마 가능성이 있는 또 언급되고 있는 분들의 행정 역량이나 결과들을 놓고 봤을 때 정치적 행보 외에 과연 얼마나 많은 성과들을 실제 냈는가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 2021년도에 보선으로 이제 박경규 시장이 처음 시장을 맡았는데요. 네네. 박경규 시장 한 5년 지난 지금 시점에 놓고 봤을 때 시정의 모든 역량을 쏟았던 대표적인 게 2030 월드엑스포 유치 아니었습니까? 예. 또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도 있었죠. 또 글로벌 허브 도시특별법도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하나 제대로 성과를 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아젠다들을 결국에는 뭐 확실한 부산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라고 말할 만한 성과가 있느냐. 네네. 지금 거의 15분 도시에 거의 올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면 그게 과연 부산의 미래와 직결되는가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야당의 비협조를 이유로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그것도 근거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결국 허들을 넘는 것도 역량이라고 본다면 저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의 미래가 어둡고 또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시장으로서의 어떤 역량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는 그런 시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리더십에 대한 성공적이거나 또 긍정적인 평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인데 정치적으로 차기 대선에 뭐 이렇게 전략가로 뛸 거냐 아니면 직접 선수로 뛸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이 과연 어떤 평가를 할 건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역대 부산시장들이 타 시도지사에 비해서 정치적인 무게감이 좀 떨어졌다는 평가도 있어서 대선 출마하는 건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 뭐 부산이 살아야 뭐 다음인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 워낙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좋지 않은 것을 저는 현 시장 책임자로서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기보다 출마하겠다면 출마하겠다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차라리 저는 부산시장에 지금 올인해서 부산의 어떤 미래와 먹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어떤 스텝을 받든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밝히는 게 옳지. 너무 애매하게 이런 포지션 취하는 게 과연 부산의 미래에 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사실 뭐 이거는 언론사의 보도였고 네네네.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전면에 나서기 전에 살짝 간을 보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갑자기 누군가가 뜬금없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기사가 나요. 생각보다 그렇게 논란이 뜨겁진 않아가지고 글쎄요. 뭐 다른 데에서 이렇게 좀 재생산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네네. 아마도 그렇게 크게 뭔가가 작용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두 번째 소식은 국가 AI 센터 유치 관련 소식입니다. 최대 2조 5천억 원대 규모의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에 부산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의 대거 참여가 있기로 했다고요? 예,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정부가 추진하는 초고성능 AI 인프라 구축 사업이거든요. 네. 비수도권 한 곳에 구축을 이제 예정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일단 주무부서인 과기부가 지난달 28일까지 사업 의향 참여서를 이제 받았는데요. 일단 부산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들의 참여 의향서가 제출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홍콩계 데이터 센터 전문 기업인 원아시아사가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이 원아시아는 현재 강서구에 있는 미음 산단에 2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6,600억 원을 투입해서 데이터 센터 원아시아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또한 미음 산단 내 2만 7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2013년부터 데이터 센터를 운영 중인 LG CNS가 또 있고요. 네네. 또 금정구 금사동에 한 9,9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전력만 40메가와트를 확보하는 SK 브로드밴드도 지금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성정동에 센터 구축을 검토 중인 KT도 이제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통신사 3사가 이 AI 데이터와 관련돼 있는 투자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좀 적극적인 의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비수도권에 설립하는 것이 목표고 뭐 통신이나 이제 전력에 대한 유리한 점이 있는 부산이라고 봤을 때 이제 부산을 연고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투자 영역을 재차렸다라고 하는 거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보니까 계속 목표 연도가 2027년이던데 그러면 2년 정도 남았거든요. 이때까지 완료되려고 하면 아무래도 입지 조건이나 뭐 여건이 좋은 지역 이런 데가 유리하지 않을까요? 이제 부산시가 이제 정부가 투자하는 이 민간 공동 사업에 좀 선택을 받기 위해서 이제 투자 영수를 지출한 기업들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를 좀 진행하는 건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네. 부산시에서는 일단 부산의 여러 장점들을 열거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객관적으로 부산시의 주장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기업들은 부산만을 연구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글로벌 기업이거나 아니면 전국을 단위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어서 실제 이 기업들도 글로벌 기업들과 지금 뭐 협업 관계를 체결하거나 하는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수도권 근처로 가고 싶지 않겠어요? 뭐 인재나 예, 이런 예. 부분들을 생각해 보더라도 그래서 시가 주장하는 것 외에 이제 세계 모든 나라들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여기에 대한 그 세계적 흐름에 걸맞는 지원 체계라든지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지원 체계를 제시하지 않으면 부산이 아무리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도 실질적인 선택을 받기가 쉽지 않을 거다. 특히 이 사업은 기업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을 예. 지역이 선택을 하는 거여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를 고려해서 시가 좀 더 전략적이고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하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 자, 마지막 소식이 대체거래소 관련 소식이군요. 부산이 본사인 한국거래소 독과점 구조 이걸 깨기 위해서 대체거래소가 생겼는데 지역 입장에서는 좀 불안감이 커진다고. 예, 1956년도에 한국거래소가 이제 독점 체제로 시작을 했죠. 근데 지난 4일에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개장을 했습니다. 네네. 70년 만에 이제 경쟁 체제로 전환이 된 건데요. 이미 해외에서는 경쟁 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거래소가 뭐 한 곳, 두 곳, 세 곳이 운영되는 데도 있는데 점유율을 보니까 한 11에서 12% 정도를 점유를 하고 이제 경쟁 체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주식 거래 시간이 하루 6시간 30분 정도, 그러니까 보통 9시부터 3시 반까지 되던 게 8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러니까 12시간으로 늘어났거든요. 또 한국거래소 대비 수수료도 한 20에서 40% 정도가 저렴합니다. 여기에 기존과는 다른 이제 지금까지는 최고 최저가 이제 투자 방식이었다면 여기에 중간가 호가 방식도 도입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전략을 유연할 수 있는 토대가 대체거래소 출범과 함께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일단 여기에 28개 증권사가 우선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10개 종목만 거래되고 있습니다만 한 달 내에 800개로 대폭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대체거래소 출범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이제 만들어진 거다. 선택지가 두 군데가 생긴 거니까요. 근데 이제 한국거래소 입장만 놓고 보면 일단은 수수료 수입이 거의 한 3,100억 중에서 한 570억 정도가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5% 정도 계산하면요. 또 지방세 도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금융 중심지 부산시의 위상과 함께 세수에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이런 우려들 때문에 대체거래소의 부산 유치를 좀 네. 계속적으로 희망을 했었던 건데 가뜩이나 기울어진 이 금융시장인데 이게 대체거래소 설립으로 서울 쏠림 현상 더 가속화될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도 제기가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 중심지가 서울과 부산 두 곳인데 누가 보더라도 서울의 경쟁력을 지금 부산이 따라가기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와중에 이제 한국거래소의 기능도 사실 부산에 다 올인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져 있는 분산돼 있는 상황에 대체거래소까지 만들어지면서 지역 사회가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부산에서는 금융의 뭐 코어 기업이나 또 시설들이 또 기관들이 다 서울에 집중된 상황에서 이 대체거래소 출범까지 이어지니까 부산의 이제 금융산업 실태를 좀 더 빠르고 현실적으로 분석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경쟁 확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부산이 이렇게 홀대받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측면을 고려해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 지원을 더 강하게 요청을 하는 건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네. 또 대체거래소 출범이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정부가 균형 있는 금융 중심지 그 성장을 위한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서울과 부산의 어떤 차별성을 좀 더 부각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되고 어쨌든 지금처럼 있던 기능도 서울로 옮기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비판은 분명히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또 일부에서는 뭐 금융위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지만 뭐 세계가 다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고 있다 보면 너무 좀
허탈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히려 좀 더 경쟁력 있는 것들을 정치권이나 어떤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또 토대를 지금이라도 더 빨리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 YMC 오은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자갈 찾음에서는